쪽에 맡고 있는 홍익대학교 김이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저쪽에 앉아 있는 세 분과 함께 가운데 있는 정무정 선생님, 저성대 정무정 선생님, 그다음에 이대에 계신 송희경 선생님, 한의대 신정 선생님과 함께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60년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서 이제 60년대를 이제 현대의 분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4명의 연구원이 추상, 선의, 전통, 냉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60년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년작가 연립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작가 연립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무동인, 오래진, 신전동인 이 세 동인이 연합을 한 거죠. 홍익대학교 동문들이 되고 1927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5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현장에 계셨던 두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태현 선생님과 서성 선생님 그 브로셔에 자료가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현 선생님은 무동인 멤버셨고 서성 선생님은 오리진 멤버이셨습니다. 아쉽게도 신전동인이셨던 분은 이번에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미술이 어떻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일단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57년 앵프로멜이 우리나라에 등장하면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67년에 굉장히 어떤 미술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서 그 당시는 청년이었겠죠.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4.19 세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전혀 다른 미술을 시도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청년작가 연립전에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작가 연립전에 대한 자료는 신문, 잡지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시 신문 자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동인, 오리진, 신전동인 이 세 동인이 참여를 했는데 무동인은 홍대 63년 졸업생이 되고 되게 오브제 작업을 가지고 전위적 방향을 모색을 했고 오리진은 64년 홉이나 옵아트 계열로 그 평면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탈앵포멜적인 그 추상을 모색하고 있었고 신전동인은 이건 좀 제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에요. 66년 졸업생은 왜 없고 67년이 참여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65, 67년 졸업생이고 신문 제가 지금 정리해서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것을 모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프닝이나 이런 작업들을 그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술과는 전혀 다른 미술이 27년에 그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홍대 동문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획한 청년작가 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청년작가 연립전, 한국 청년작가 연립전을 열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게 그 앞에 사진을 그 캔버스를 들고 있는 분이 지금 소정 선생님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궁금했던 것은 이 그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했던 분은 오리진 멤버는 아니고 신전 무동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오리진 멤버가 이렇게 캔버스를 앞에 들고 행진을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저기 아주 그 현장감 있게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1967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1997년에 김미경 선생이 이 청년학교 애집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처음으로 학술적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글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하는 이 시위 속에 캔버스를 들고 있는 그분이 바로 서승원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리 좀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 동안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바로 봐야 된다고 하나요?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아주 오늘 흥미로운 그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사실 시위인지 이것도 정확한 단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시위라고 했는지 그냥 행진이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쪽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젊은 작가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피켓에 쓰여져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청년 작가 연리전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시작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51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뜨겁게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장에 계셨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모두 발언을 하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우리가 가두 시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가두 시위의 성격이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이 피켓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면,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두 분 다 이 가두 시위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건데요. 어쨌든 상황은 좀 아시고 분명한 것은 성승원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무동인하고 63년 졸업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새로이 정치인을 한다는 신전동인, 그러니까 65년도 졸업한 논골 그룹 그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 그 회원하고, 그 다음에 67년도 졸업한 정강자 신선이, 그 두 사람이 해가지고 같이 만든 게 저게 65, 67이 만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두시는데 우리는 마침 그날 우리가 학교 장학지도를 나온 거예요. 장학사가. 그러니까 그 담당인데 그렇죠. 그래 참여를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있어요. 여기 그 강국진씨거든요. 65년도 졸업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 작품을 들고 있는 이 양반은 저 김인환 씨. 지금 부산 있습니다. 근데 요새 작품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김인환 씨입니다. 그 미술평론가 돌아가신 김인환 씨하고 또 한자가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네.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이 우리 친구 최봉현. 그 다음에 그 끝에가 심선이에요. 심선이 지금 생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이 정강자 작고했죠. 그리고 그 강국진이에요. 강국진이고 그 피켓에 가려진 사람이 우리 동기 문복철이에요. 그것도 작고했습니다. 작고했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거의 안 보이는데 여기는 그 김인환 씨 뒤는 예예예예.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이런 상계그룹이 모였으면 이걸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나 하고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두 시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피켓에는 좌상파 국제는 좌상을 내야 대상을 타고 국제는 내야만 작가로서 인정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이제 뭐 행동한 현미술관이 그때 없었고요. 저 뒤에 경복궁 지금의 그 민속박물관인데 그쪽 한쪽에 일제 때부터 쓰던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거였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떤 작업인가 와서 많이 보시라고. 저것도 이제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 경찰이 제지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태현 교수님께서는 작가 명을 거론해 주셨는데 전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대가 그 5.16 혁명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초라 출판 인쇄 및 가두실이라면 잡혀갈 때예요. 소위 지금처럼 자유가 그렇게 넉넉지가 못할 때에 젊은 작가들, 20대의 젊은 작가들이 전위미술운동을 한다고 한국 현대미술 최초로 전시를 세 단체가 모여서 소위 그 중앙공보관, 지금의 조선호텔 건너편 북창동에 연립전은 거기서 그 중앙공보관에서 했는데, 중앙공보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질문하기 무슨 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정부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그러니까 이제 공보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공보관에서 했느냐? 시대적 슬픔이고 그 당시 우리가 가난하고 문화가 아주 황무지였던 때 유일하게 서울에는 전시관이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세 단체가 모여서 했는데, 그 세 단체가 모인 계기는 따로 질문하실 건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모여서 했는데 처음으로 세 단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오리진이라는 지가 주도한 단체는 평면회화를 중심으로 한 순수 추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장했던 평면 작업만 하던 단체고, 무동이는 여기 이태원 선생님 계신다 단체는 현실 참여를 통한 오브제라든가 그러한 그 물성적 그 체험을 통한 작품을 들고 나온 단체였고, 신전은 해프닝, 소위 신체성이라든가 모든 그 어떤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빨고벗고 뛴다든가 뛰어다닌다든가 하는 것 같은, 소위 지금 그 당시 용어는 해프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단체 셋이 모여서 연립전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상한 전시전과 사람들이 와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 미친놈들이라 그랬죠, 전시를. 그 당시 조선일보 기사 보면 이것도 미술이냐 라고 큰 제목을 썼을 정도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가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 젊은 작가들의 발버둥이었고, 젊은 작가들의 전위미술을 통한 미술의 어떤 혁명을 통한 혁신을 통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미술을 할 수 있고 시대적 발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와서 봐달라, 경찰이 잡아갈 걸 알면서도 와서 봐주십시오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창동을 중심으로 3일, 지금으로 이제 3일로죠. 해서 종로 종각을 한 바퀴 돌고 이제 경찰들이 제주에서 우리가 풀어놨는데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순수 미술운동이 잡혀가지 않았죠. 그 당시에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면은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문화적 데몬스트레이션, 소위 현대 전위미술에 대한 외침, 그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발악이었다 하는 것이 모여진 것이 이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 유일한 사진으로 남아있고, 아까 여기서 말하는 한국 천년작가 연립전이라는 것 자체가 큰 현대미술의 태동기를 시작을 한 중요한 사진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연립하시게 된 배경을 한국 청정작가 연립전이 1967년도에 전시했는데 67년이죠. 근데 그 전에 그 오리진이 나가야 돼. 처음부터 그때는 괜찮습니까? 그 전에 1962년도, 그러니까 지들이 대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리진 회화 동인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리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63년도에 오리진 회화전을 했습니다. 중앙공보관에서 처음으로 100호, 150호를 들고 기존 세대에 대항하며 기존 미술에 헌거하며 또
어떤 타성적 미술이 아닌 새로운 미술의 구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오리진이 나왔습니다. 오리진도 설명 다시 드릴게요. 굉장히 기억성이에요. 그래서 오리진 멤버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리진 9명이 태어났는데 홍익대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겨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기 옆에 계신 무동이라는 단체가 홍익대학교 안에 또 멤버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 위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보다 후배인 신전동이라는 강국진이라든가 전창수라든가 정강자라든가 정강자 씨도 얼마 죽고 정창수 죽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또 신전동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63년대 오리진 회화 운동을 하고 무동의 신전이 생성되어 신전은 이제 67년도에 생겨나면서 그 왜 63년간이 비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가 63년도에 오리진 회화 운동을 6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2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 입대를 가서 67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 기간에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지가 없어진 사이에. 그래서 67년도 제대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어떤 미술도 못 작품도 못하고 미술에 대한 궁핍 또는 미술에 대한 많은 생각 또는 무엇이 젊은 피로서 내가 왜 3년간 묵고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아주 아픈 이 마음의 충동성 이런 등등을 안고 제대를 하면서 바로 세 분들을 만나서 우리 열전합시다. 오리진 회화 운동이 했던 것처럼 오리진 회화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의 젊음의 소리는 좋습니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띠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미술을 현대 미술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한국의 무패한 이 문화권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토론하고 많이 의논하고 많이 하면서 세 단체가 모입시다. 그래가지고서 청년 작가 연립전이라는 것을 각 와가지고 단체가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특이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각각 세 단체가 동일성 있는 멤버가 아니고 동일적 이념 내지는 동시적 어떤 소위 그 편향적 사고를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다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생각도 못하던 미술을 한 거죠. 그 생각도 못하던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우리의 미술의 현실은 아카데미즘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깔릴 때 아카데미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기 국전에서는 좌상만 산탄다고 할 때인데 일제의 잔재인 대한민국 국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사실주의 작가들이 국전을 장악을 해가지고는 미술은 사실이 된다. 그리고 소위 따뜻한 온실의 그림이라든가 무슨 소위 그 온실에서 잠자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또는 아주 리얼한 아카데미 그림만 그려야지 수상을 주고 추천 작가를 준다든가 대통령상을 준다든가 특선을 줘서 그 작가들이 자기들이 권위에서 뽑아서 다시 추천 작가를 만들고 상을 주고 즉 제도화된 굴레 속에서 작가를 발굴만 했거든요. 젊은이들이 보기엔 그게 아니었죠. 주인들이 보기엔 왜 미술이 제도권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한과 굉장히 대학교 때 이게 치우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한편에서는 현대미술 운동이 우리 선대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술과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전쟁을 통해서 일구어진 사고에 생겨진 앵코노미 미술 운동이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최초의 6.25 전쟁 후에 한편 또 일부 일어났습니다. 그분들 용기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사실주의가 아닌 새로운 미술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액션 페인팅이 들어나왔고 이런 미술이었죠. 한쪽에서는 아카데미 지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우리들의 선대에 의해서 서구에서 일어났던 미술 운동과 동시대적 6.25 전쟁을 겪은 전쟁에 대한 아픔을 미술을 표현하기 위한 고뇌에 의한 앵코노미 미술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1960년도 대학을 들어가던 해에 4.19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이라는 당을 갖고 대통령이 되면서 재선위에서 이봉 씨를 부통령으로 앉히면서
또는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젊은 학도들이 들고 나와 전 4.19 혁명을 일으켰죠. 바로 지가 여기 분 계시면 4.19 혁명의 청와대까지 가서 지 옆에 친구가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경찰에 내가 머리끄댕이를 잡혀가고 제가 저도 굉장히 그 고뇌를 겪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 4.19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4.19를 통해서 찾았던 것은 결국 부패에 대한 올바른 것, 정권 말기에 대한 정치적 사유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4.19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하나의 임금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젊은 사람들 많지만 우리 새로운 어떤 자기 회복을 주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시대 개념에 의한. 그래서 바로 우리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 의한 어떤 그 회복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게 생각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생겨진 것이 오리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동이 생겼던 것이죠. 이거 굉장히 반대. 오리진은 나중에 있어요. 저거 무동이 생겼다고 그랬죠. 무동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겨서 이제 오리진의 발생은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청년작가 연립에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냥 배경은 굉장히 배경은 무척 그걸 깔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오해될 건 한 가지 첨부해야 될 게 말씀드리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나온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하나 오해될까 말씀드리는데 왜 홍익대학교만 그걸 했느냐? 그건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왜 서울대는 못했는가라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저희가 대학교 들어갈 때에 서울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1차였습니다. 둘 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서울대학을 택할 것이냐 홍익대학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소위 문제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그 당시엔 장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학장이셨고 홍익대학교는 김학리 선생님이 학장이셨어요. 둘로 팔이 나른답니다. 아카데미 학교냐 새로운 김학리 선생님 그 당시에 그 추상운동을 일으키고 현대미술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고 장발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로서 굉장히 옹고한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제하대 선배들이 요구하기를 제하를 운동을 한다든가 제하미술 새로운 미술을 한다면 홍익대학을 가라. 그래요 너. 그리고 네가 좀 더 온공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서울미대를 가라라고 한 거였지만 어쨌든 조심스러운 발언이니까 어쨌든 저는 홍익대학을 택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출신들 그 당시에 바로 전위성이라는 것, 새로운 미술운동에 도전하겠다는 그 의식을 가진 작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열렸습니다. 그다음 AG가 나오는 건 또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동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한 중에 다 좋은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군대를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일체 직장에 취업이 아닙니다. 그때 그 우리 옛 박통이 그 양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열심히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이제 열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찾기 시작해서 겨우 이제 직장을 얻자마자 이제 실험운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연립전을 하자 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저쪽에 또 강국진 씨가 이제 거의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65년 정도 농골이 물론 뭐 신전도 있지만 그 부탁을 해서 그 우리 3대가 한번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참 묘하게도 우리 동년배들은 그 서울대 양반들이 이쪽에 그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은 이쪽에는 같이 그 힘을 모으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쪽 주도해서 나간 AG에 나중에 참가하시긴 했습니다. 그 무동인이라는 명칭이 예.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무라는 게 마치 동양의 무 사상을 연상시켜서 예. 그 명칭이 생겨내게 된 배경. 예, 그건 네. 그 불교적인
그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무라고 했습니다. 예, 무하고,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 무하고 나가지고 공하고가 같은 걸로 그렇게 됐죠. 그래 돼서 결국은 또 거기에 처음에는 무동인 창조 용어로 카다로크 가져왔습니다. 그때 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예요. 근데 이해전 67년 그때 2월에 그치 그때 할 때는 벌써 제로 그룹으로 이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으로 간 거예요. 그게 역시 세계적인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PR 한다든가 뭐 하는 데는 역시 제로가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 인도 소학에서 나온 그 제로인데 그걸 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대부터 계속 그냥 아주 제로 그룹으로 했었죠. 그래 청일장 열릴 전에도 제로로 했어. 제로 그룹으로. 결국은 불교적인 데서 나온 거예요. 예, 명칭 관련해가지고 예. 얘기가 나와서 여쭙겠는데 두 그룹이 그러니까 오리진 그룹도 그렇고 제로 무 동인도 그렇고 이 선례를 일단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단체가 추구했었던 미술의 방향 이것을 거의 유사한 그런 단체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58년에 독일에서 제로 그룹이 형성이 됐었고 또 51년에 이탈리아에서도 오리진 그룹이 또 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해외 사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전 솔직히 독일에서 제로 그룹이 있었다든가 이건 몰랐습니다. 예. 모르고 그때는 상당히 어떤 미국 측의 타임즈라든가 라이프라든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 신경을 썼지 그쪽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사실 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후라는 것은 근간에 10년 전 아마 20년도 차부터 내 근간에 일부 평론가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분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지금 그렇게 꼬집는 거, 어디와 비유해서 설정해 놓는다든가 그 당시 미술을 이렇게 집어서 갖다 놓아서 그 시대에 연결시켜서 어떤 연결점에 맞춰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지하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왜 이런 얘기 자신이 드린 거니? 참 50년 전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등불도 없어서 등 하나만 쓸 때 이방저방 쫓아다닐 때 전화가 없어서 청색 전화라고 해서 전화 한 대 몇십만 원 할 때 전화기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 때 텔레비는 없었고 신문도 제대로 없었을 때 책이라는 건 미술책은 전무할 때 칼라라는 건 없었을 때 팩스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이 가난하고 지혜도 가난해서 밥 세 끼 못 먹고 있을 때 정보가 없었을 때 쉽게 말해서 오리진이 생겼고 무가 생겼습니다. 자발적 행위요, 자발적 발상이요, 자의적 어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 의한 사고였지 절대로 외세 외국의 문명에 접근 내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67년도에 갔다 68년도에 67년도에 되다 보니까 이일 교수님이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유학을 하고 일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그래서 미술 인문이라는 책을 처음 주셨어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황홀하게 했어요. 망하는 책인데.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외서를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직궁에 어딘가 하니 중앙우체국 아시죠? 신세계 백화점 옆에 중앙우체국 중국대사관 골목 가면 외세책이 두 군데 받았어요. 거기를 매일 갔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구한 것이 뭐였는 거니 책을 이렇게 A4보다 요거보다도 어느 정도의 외세책을 인쇄물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작가들의 이름이 추상 맥점하고 작가들 이름이 쪼면서 칼라판이 있었어요. 그걸 책을 접해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책가 이름을 대질 내질 할 정도 이렇게
아주 문화 접근이 어렸을 때 아주 힘들 때였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건 몰라요. 뭐 이태리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 하나도 몰라. 좀 미안해서 무식했어 사실은. 그건 죄송합니다. 예, 그 아까 이 연립의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동시대 엠포르멜 세대에 대해서는 그 청년 그룹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까 이 두 번째 이 선배 엠포르멜 운동에 대해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대 이제 엠포르멜의 포화 상태 이것 때문에 그 선배 엠포르멜 세대 작가들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그 연립전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엠포르멜 세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엠포르멜 세대가 변신을 추구했었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그랬죠. 57년도에 엠포르멜 처음 도입이 됐다고.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한참 그 전기에 나가면서 약간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고전에 1960년에 결성된 60년 기업 그 젊은 피를 수혈을 한 겁니다. 그런 악대를 만들었어요. 악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악대도 몇 번 못했죠. 한 2회 끝나나 3회 끝났어요. 예.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력이 현대미술 동력이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립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힘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AG로 가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엠포르멜 세대가 이 기하 추상의 그런 변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전혀 그건 나중이죠. 전혀. 그런 걸 했죠. 기하학적인 건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거는 작품 냈더니 여기. 이거가 이제 67년도인데 엠포르멜이 기하학으로 넘어오진 않았어요. 엠포르멜 끝났죠. 박서보 선생님. 노. 이건 내 그림인데. 근데 기하학적인 안 했어요. 그 작품이 연립전. 아까 연립전의 사학교도 지 작품이고요. 이미 전 기하학적 추상운동을 하고 있었고 소위 엠포르멜에 의한 반대 부수적인 것. 엠포르멜이라는 것이 포름이 없는 앵이거든. 포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포름이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소위 어떤 그 무체적 개념이라고 해서 너무나 유체적 개념으로서 기하학적 운동을 한 거죠. 전혀 반대적인 것. 왜 우리가 아까 4.19라고 얘기했죠? 소위 어떤 이 정신의 혼돈에서 4.19 이전의 혼돈의 세대에서 4.19의 어떤 이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성적 사고를 갖고 젊은 시대에 의해서 우리의 것을 정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 추상운동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저는 그건 다 되죠. 그 시장은 넘어온 건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오리진 기하 운동을 기하학적 추상운동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죄송한데 영향은 받았을 거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니 그 뒤에 김영주라는 우리 세대 분들이 있어요. 오리진 기하 운동을 하고 나서 그분이 추상적인 기하학적인 거 그러니까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엠포르멜 분 일부가 우리 거를 닮아서 그린 게 많아요. 말하기를 지네들이 우리 내 거 보고 그린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이 역사로 따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연대가 다를 거예요.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이게 68년 박서보 선생님이 유전지를 이것도 이제 기하학 추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67년 8년 즈음에 이 비슷하게 기하학 추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어떻게 선후 관계라고 그럴까요? 동시대적으로 일어났을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박서 선생님 분명 엠포르멜의 대표 주자로서 엠포르멜 작업을 하셨는데 이 60년대 후반에 되면 완전히 스스로 자기를 넘어서시는 이렇게 기하 추상을 하시게 되니까 서 선생님께서야 뭐 처음부터 기하 추상으로 가져왔겠지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국 그 옵티칼 있잖아요. 그쪽 영향이 그 벌써 이
세 개를 상당히 뒤덮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김영주 선생이나 박서보 선생이나 이분들도 그거 다 정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크면서 이거 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 있고 이런 것도 옵티컬하는 걸로 보시고 이런 이소전 선생님 작업이나 죄송합니다. 이런 작업은 옵티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구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박서보 선생님 68년도 말씀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맡길게요. 그 저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거는 맡기고 나는 했다는 건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뒤에 이승조 씨라든가 저라든가 천영 씨가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달에 두세 번 제 작업실에 모여서 매일 모라기본이 토론을 했어요.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그린 걸 가져와서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우리의 순수성이 무엇인가, 미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할 거라는 걸 굉장히 젊은이도 고민했어요. 결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 이제 탈락한 친구들이 그때 9명이 출발하는데 3명 나머지가 남고 6명이 탈락한 것도 넌 나가라. 내 생각과 사과 틀리다. 아무리 친하고 오리진을 구성을 하고 오리진으로서 미술운동을 해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앞질러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성을 못 가지면 난 미술력의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아주 신화했거든요. 그 나머지 셋은 결국은 오리진 나갔는데 그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아까 이제 이승조 씨도 보였죠. 그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만든 미술이다 그러죠. 저만이 아니고. 선생님 저 질문 서승원 선생님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말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고 또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께서 그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그 요체라고 할까요?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어떤 연유로 해서 이와 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셨던 바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막연하나봐. 순서껏 쳐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순으로 다 왔는데 뒤에 질문을 먼저 하니까. 아까 엠퍼런맨 미술 운동 이후에 동시성을 하게 된 어떤 계기 의미라고 그렇게 그걸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까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순간에 무슨 바짝고 나온 게 아니고 많은 진통과 토론과 생각, 사고를 갖고 나온 거죠.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3년 동안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느끼는 것. 무엇을 내가 젊은 의식으로서 이 시대를 끌고 갈 것인가 하라는 것을 한 거에서 나온 거죠. 우선 동시성이라는 제목은 제가 여기 동시성 제목은 67년부터 여지껏 한 50년간을 그냥 그 이름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자가 참 무척 동시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서승원이를 준 거는 그대로 서승원이지 내가 그러면 10년 살다 서승자가 되고 20년 내가 서흥자가 되느냐 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 인물이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서승원인 것처럼 내가 이 그림을 정체성을 들고 나올 때에 동시성을 갖고 나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명제지. 그 명제가 그렇게 작품성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라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는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어쨌든 동시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갖게 될 때는 첫째는 계기가 이거였었어요. 문건이 앵코노밀 이후에 우리의 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우리의 미술의 정체성을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것을 해야 된다. 왜 서구적 미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서구의 사고에 의한 서구의 어떤 조형성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한 색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한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져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라는 것이 지금 전 순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울띠입니다. 그럽니다. 순서울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전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상의 한옥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한옥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흰빨래를 하고 다듬이질을 하고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옥에서 저는 살면서 항상 안방, 거름방, 건너방 끝나면서 한지의 문풍지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다락방 문을. 그리고 지 안방의 다락방에는 꼭 민화 그림이 6폭이 있어가지고 가을이면 꼭 그것을 아버지가 가로주시고 할아버지가 바꿔주시고, 그리고 문이 전부가 이 완전문이야 기약적 문이고, 내가 공부하는 방은 사랑방에 한 방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거의 정체성은 나는 거기서 스며있다고 제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마을방에는 꼭 백자가 있었고 청자가 있었고 저희 집 도자기가 많았습니다. 또 저는 대학 다닐 때 다행스럽게도 행운아인지는 모르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었어요. 미술사 쪽으로 최승우 선생님이라든가 맹인재 선생님이라든가 김학리 선생님이라든가 이규성 선생님이라든가 한목 선생님이라든가 다들 돌아가셨지만 이경승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에는 새로운 공부와 어떠한 우리 미술에 대한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맹인재 선생님 같은 분은 저희를 데리고 국립박물관이죠. 여기 덕수저 다리 와서 백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청자와 백자의 차이점, 그리고 도자기의 우리의 진실성,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공개도대학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현장 교육을 시키셨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나에 대한 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이 이 미술을 만들면서 이 그림 말고 저희도 제가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직도 발표 못하는 것을 다 장수학생은 많이 지우고 엎어두고 지우고 엎어두고 덮어두고 하면서 저걸 내놓으면서 소위 기하적인 것은 우리 집에서 오는 어떤 그 한옥의 소위 그 창살의 선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흰색은 백자에서 오는 흰색이요. 그 다음에 이 색은 오방색, 우리의 색이 맨 처음에 뭔가 오방색 5가지 색이라는 얘기를 하죠. 저는 대학교 때 또 하는 아르바이트로 절에 가서 저걸 했어요. 절에 단청을 또 아르바이트를 그렸었어요. 돈을 벌려고. 그래서 그 단청에 대한 걸 제작하면서 그것도 떠올랐죠. 아, 그거다, 이거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패턴적인 것이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이 선도 보게 되면 이 선을 이걸 오래서 떨어졌냐라고 치면 덧들이 떨어지는 의식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것이 그대로 블랙 라인을 그려놔든가 레드 라인을 그리면 말레비치라든가 먼디안의 선과 같아지거든요. 이걸 치놓고 일부 잡아 뜯은 겁니다. 테이프로. 그래서 이 미술을 보고 아까 조선모 말씀드린 이 전시를 한 걸 보고 한매다 이것도 미술이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에 자로 그리는 그림, 이렇게 지금을 대문짝에 보세요. 자로 그리는 그림. 여지껏 이 그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림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성화시키고 논리화시키지 않는 그냥 감정에 의한 그림만이 그림으로 의식에 들어왔던 거고, 앙코르웨 시대의 미술은 빨갛고 까맣고 그냥 폭탄에 맞고 심장이 터져가는 그런 그림과 같은 것만이 우리 의식에 들어왔던 때죠. 넥타이 칼라 그때 보면은 넥타이도 그렇지만 넥타이가 전부 어둡습니다. 옷도 다 시꺼멓고. 그럴 때 이런 색을 쓰는 걸 우리가 경이롭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림이 흰색을 쓰냐, 어떻게 노란색을 쓰냐, 빨간색을 쓰느냐, 라고 굉장히 경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직궁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궁 이걸 보면 저건 누구 못해, 저까지 걸. 전부 쳐가지고서 무슨 뭐 그랬다고 뭐 기하급 성운동했다고. 60년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시다. 이거 가난할 때 돌아가서 다시 이걸 봅시다. 그때는 굉장히 경이로웠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질문하신 그러한 우리의 전통성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조용적으로 이걸 그렸고, 또 하나는 그때 이 캔버스 천이 없었어요. 천이 없어가지고 타켓이죠, 타켓. 소위 타켓은 여러분도 모르겠구나. 젊은 애들은 군대 갔다 온 노인 애들은 압니다. 군대에서 총을 쏠 때 이렇게
총알을 맞게 타켓이라는 게 있어요. 천. 그 천을 물에다가 썼고 그 다음에 이 물감도 없어서 알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감을 만들기 위한 수소 알료하고 린시드를 을지로 3과 4가 화학약품 두저가서 찌개를 사다가 그걸 해가지고 썼어요. 얼마나 가능한 때입니까? 그래서 물질에서부터 물건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재료에서 모든 것은 환원하던 내 것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시성에는 제목을 갖게 된 것을 갖다가 설명드릴게요. 동시성의 의미라는 것은 동일하고 균등한 시간과 공간을 추구하고 발현화된 추상의 화면에서 작가가 엄격한 조형적 질서와 조화를 공간에 탐구하려는데 물리적 시간의 행위와 정시성 등을 동시에 담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용어는 나중에 따로 한번 뭐 책자를 내실 때 다시 쓰겠다. 그래서 이게 큰 뜻만 설명을 드릴게요. 즉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으로서 피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조형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색, 면, 형이 동시에 화면상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제로 갖고 만든 글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 심오한 게 내용인지 모르고 저는 이제 큐비즘의 동시적 시적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막연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어떻게 이태현 선생님 작업 네. 그러면 이태현 선생님 작품을 보시면서 하시겠어요? 아니 자 그러면 저기 무동인 자료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무동인 이게 저기 한쪽 배경은 최붕현 작품. 마이크 사용하시나요? 이거는 청년 작가 연립전 전에 6월에 그렇죠. 있었던 건데 6월에 그 무동인 이회전이었습니다. 예전인데 그 2층 시를 빌라를 했는데 이쪽 촬영한 데는 저 작품이 없습니다. 다른 요 최붕현 작품. 예. 이 아니 조금 전에 그 배낭하고 이거 하고 따로 저 공업용 고무장갑 그때 그 작품 맞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하가 아랫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상하가 예. 김미경 선생님 독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거꾸로 되어 있고. 이 거꾸로 되어 사실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지난 2001년에 선생님이 재현한 작품 하실 때 이게 거꾸로 이걸 반대로 업사이드 다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도판이 잘못 실려 있는 것이었군요. 네네. 왜냐면 거꾸로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얘각도 그렇고 저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어떤 저는 사실 그 마르셀 디샹의 그 레드 메이드 그 기성품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러면서 상당히 냉소적인 시대의 어떤 약간씩 이렇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월남전 이거는 하청이었죠. 그 미제 배낭 그것도 미제 배낭입니다. 국산 배낭은 그때 없었습니다. 미제 배낭이고 가스 마스크 같은 것도 저것도 다 미제입니다. 저걸 그때 60년대에 좀 많았습니다만 이때 2001년도에 이걸 살라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은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근데 가스 마스크 딱 한 개뿐 못 사고 이 미제 배낭은 딱 2개를 샀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그 복원하기가 괜히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산 배낭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참 지금 와서는 용병이다 그러지만 그때 또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간다 그러고 이런 착종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구격도 베네아 구격 같은 게 아주 정확한 옛날 그대로입니다. 이게 복원을 했어도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업용 고무장갑 그건 아주 보니까 저 부천에 그 장갑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서 이걸 샀는데 꼭 이거 446 16켤레예요. 그렇죠? 4켤레씩 4켤레 되니까 40입니다. 그것도 이 베네아 파란 베네아에다가 지금 작품이 복원한 거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그거는 67년도 한 거는 다 버렸죠. 버려도 당시에 저게 슬라이드 필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복원 못한 거 조그만 거 있는데 그래서 두 개는 확실히 복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당시 반응 이런 작품을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청년적 연립전 같은 데에서는 화장실을 이게 좀 비스듬하고 그거는 뭐 그런 화장실 우리가 앉을 수 없는 화장실 거기다 이 고무장갑을 뭐 확 채운다거나 요새 이 자전기 안에 옛날 좀 90대 음기잖아. 그렇게 하고 위에 이 목을 매다 이렇게 그것도 하고 그런 좀 조금 뭐랄까 불건강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냉소적이면서 시절을 약간 또 하나는 입술만 있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는 벌써 이미 팝 아트 계통, 팝적인 요소 이게 한국 상당히 상륙했을 때인데 67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언변 같은 거 이런 거에 뭐 타자한 여러 가지 많은 그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입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67년도를 기점으로 딱 그 연립전을 끝나고 68년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평면으로 회귀하기 위한 그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거는 이제 70년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한국미술 대상전 갖다가 두 개 입선을 하고 하나는 이게 특별상 후보에 올라갔다가 잘못됐다고 그 다음날로 한국일보에서 그냥 특별상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뭐랄까요? 그건 뭐 기하학적인 추상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작품이 되는 그런 생각이 예예 옵티칼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꼭 옵티칼은 또 아니에요. 옵티칼 하려면 정말 옵티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전 배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다른 또 말씀. 아니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예. 이 검은 장갑 이 가지고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게 당시 어떤 우리 한국 공업화돼가는 그런 시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요새 이 김장용 붉은 집에 쓰는 장갑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대량 생산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장갑이 그 고무 장갑을 보면 이 손이 깁니다. 이 팔까지 그건 길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좀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밑에 뭐랄까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그런 어떤 그 홈도 있어요. 네. 이게 돼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사회에 대한 그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빨간색의 검은 장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미지가 강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색으로 뭔가를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빨간색을 왜 쓰셨는지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학 당시에도 아마 우리 선생님도 많이 보셨어요. 저는 검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저 작품 할 때 검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꾸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그건 있죠. 내에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면 역시 그 검은 붉은 게 역시 상당히 강력한 이미지 전달이라든가 이게 된다면 그 정도도 맨날 썼습니다. 뭐 좀 작품에도 저 붉은 거하고 검은 거 막 쓰고 백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시대적 상징성보다는 조형적으로
예, 강한 색감. 그거 하고 시대 그거 네, 하고 나중에 이게 알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거죠. 저기 질문 더. 통일학교 연립전 그러면 여기 조금 우리가 항상 얘기되는 그 네, 이게 비닐우산과 촛불에 네, 오리진 멤버는 참여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럼 무동인하고 네. 신전동인 참여 안 두 하셨어요. 그 그룹이 참여하시고 그룹, 예. 자, 우선 오리진에서 왜 참여하시지 않으셨는지를 우선 서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참여를 직접 하신 이태현 선생님께서 이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진이 참여를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진은 평면회화 작품만 발표했고 무동인들의 색깔 있는 이런 작품만을 발표했고 신전은 신전들의 다른 어떤 신체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각기의 운동에 나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참여라는 것은 공동 세 단체가 모여진 참여를 한 거죠. 네, 선생님 그럼 옆에서 보시고 계셨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태현 선생님 직접 참여하신 아 근데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이 거기서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오리진에서는 우리 회의록이 나옵니다. 참가하지 않겠다. 분명히 구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구경을 하시되 참가는 하시되 그 행위 자체는 하시지 않겠다. 그 얘기 뭐 같이 보고 같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청년자가 연립전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물론 뭐 그때 이제 이 선생하고 임명진 씨 그 다음에 정성우 씨도 나오고 그리고 김웅 선생도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임명진 씨 지금 요새는 밖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연락하셔서 90세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래 이제 그분은 이제 일본 그 대사관에 근무를 하면서 일본 미술을 일찍부터 자기가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68년도 넘어가는 그 12월입니다. 넘어갔는데 68년도에 그 67년 12월에 있었던 네, 12월에 네. 요번 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두 개 그룹이 이제 이거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이 대본은 그 오광수 씨가 이 대본을 썼습니다. 세야 파랑새. 그건 민족 자존이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옛날 녹두 장군 얘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작가 중에는 꼭 여기 신전동인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객이 오면 분위기를 요새도 뭐 같이 춤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참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많으면 이제 원이 넓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그런데 그런데 거의는 밖에서 이렇게 여기에 그 참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여기 무동인하고 신현동인이 가장 요맨 밑에 여기가 요 김영자 씨가 비닐우산 들고 요새는 비닐우산도 참 아주 고급화되어 있죠. 옛날에 이태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비닐 씌워진 우리 2001년도에 재해날 타면 그 비닐우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만드는 공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앉아있는 작가가 김영자 씨입니다. 우리 무동인이고 저 중간에 서 있는 그 작가는 정찬승 작가였죠. 정찬승이고 이쪽은 강국진 같습니다. 예, 강국진 같. 저쪽은 조각하는 양덕수. 예, 양덕수 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맨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국진이고, 그 다음에 양덕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이쪽 맨 가장자리 저도 가리들 그건 최생 맞아요. 최국년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찬수고 그 다음이 김인환 같아요. 네, 그러면 예. 그 두 동인들은
모두 다 참여하는 이런 셈이 드는 거고요. 일단 이 이미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실적으로 신전동인은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그때 청년작가 연립전을 출품했던 작품들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어떤 데냐면 저한테 저 주간 한국 표지에 나왔습니다. 아, 저도 영광스럽게도 거기 있습니다. 강국진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저기 김영자 씨 같은데 세 사람이 이거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이미지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고요. 지금 예. 신전동인 멤버들을 아, 제가 예. 저쪽에 맨 끝에 짐작하는 이게 강욱진 선생님, 예, 강국진고 정강자고 정상수, 정찬승, 김인환, 네, 심선희 지금 심선희, 현존 작가입니다. 그다음 양덕수. 양덕수입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앞에 이거 키스미 그런 이거는 정강자이죠. 네, 네. 선생님 청년 작가 연립전 전시할 때 음악도 나오고 막 그랬었나요? 예, 예. 그건 왜냐면 우리 저 회원 중에 무동인 중에 네. 그 외교관이었던 임명진 씨요. 임단. 네. 그 임단으로 이제 그 외교관이니까 그 이름을 직접 밝히기 그러니까 임단으로 했었어요. 임단을 하고 소월 전자음악을 한다는 진익상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 이런 정말 콘크리트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음악이 우리 일상 음악이 아니라 그런 괴기한 음악들을 그 틀어놔가지고 자기 작품이니까 우리 청자가 연립전 농인 그 그룹. 근데 그때 들어간 입구 왼쪽이 우리 건 좀 작았고요, 인원수만. 근데 제일 좋은 데는 우리 서준생 그룹 오리진이 딱 들어가면 정면에 아주 큰 거. 네, 네. 여기가 평면이 또 이제 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거기가 그 신전동인의 전시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악이 나오면서 예예예예 그렇죠 예. 전시 일주일 근데 동안 그- 했는데 예, 일주일 있습니다. 내내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나. 그런데 그 이제 국창동 그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국가의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이제 저쪽 덕수궁 돌담 옆으로 지금 영국 대상원 들어가는 그 담백을 이렇게 흘러가지고 급조했어요. 68년도. 68년 1월달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초대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거기 그 중앙공무원이 이쪽으로 없어지면서 거기 잠시 도서관이 됐나 뭐 시집도서관 된다 그러다가 시집도서관이 이렇게 서울 특별시인데 작았으면 되겠냐 큰 데 간다고 그 어린이 해관인가 했었죠. 남산에 그 둥근 큰거 있었으니까 그걸로 도서관이 가고 이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AG도 69년에 시작했다 한번 AG에 대해서 좀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G가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AG 하면은 작가들 전시를 떠올릴 텐데 잡지를 먼저 출판을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잡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시가 있고 그 후로 잡지가 또 2번이 나와서 상당히 학술적이라고 할까요? 이 작가들이 왜 이렇게 이론에 관심이 많았는지 어떤 논리성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그 청년 작가 연립전에서 AG와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조요한 선생님이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 예술철학을 책도 짓고 그러셨지만 그 한창 젊을 때 우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미학관이 됐습니다. 그것도 2년이나. 그렇게 해서 사실 조요한 선생님이 뭐 이 예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그 굉장히 명강이 됐습니다. 물론 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있지만은 그 이론적인 거는 또 최순 선생 항공미술, 동양미술 맹인제설, 그 다음에 이경 선생이 서양미술 및 근현대 미술사, 그 다음 한국 근현대 미술사, 이걸 이경 선생이 담당하시고 또 저 동국대학 교수였던 그 서울대 이부영 선생의 형제인데 이기영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벨기에 가서 또 카톨릭도 연구하고 동국대학 불교대학 교수였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동성미술론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그건 상당히 그때 어떤 과목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화 선생이 이렇게 다 모신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어떤 그 미학적인 예술가로서 바탕 이거는 참 그 강의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학교 교육이 중요한 지금도 그 강의록을 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걸로 긁었죠. 그 가리방이라고 그 긁어가서 아주 명강이었습니다. AG라는 것은 아마 우리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술 운동이었고 또 한국 최초로 작가들 미술 작가들만이 아니고 평론가 미술 작가에서도 순수 어떤 그 회화만이 아니고 회화, 입체, 해프닝, 실험 미술 모든 것을 최초로 한국 미술에 털어가지고 전체 모여서 한 어떤 미술 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말씀 중에 이론을 왜 중요시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론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1970년 초까지만 해도 오리진 회화 운동이라든가 청년대가 연립적 운동이라든가 기타 그 전에 앙코르미 운동이라든가 액두엘 운동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미술 운동이 있으면서 운동으로서 연립전으로서 작가들의 행정 미술로서만이 한국 전미술 운동, 실험 미술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에 저희들이 자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일어나줄 분이 필요하다. 또 그런 미술 운동이 이루어져야만이 어떠한 논리적 속에서의 미술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평론가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한 미술 운동입니다. 또 미술 운동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정립화시켜야 되고 이걸 후대에 물려야 되겠다 해서 한국 최초로 작가들이 자비로 돈을 내가지고 AG라는 무크지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그래서 그 책 내용은 그 당시에 칼라를 못 만들 때였기 때문에 못 만드는데 소위 그 책 내용은 그 외국에서 이제 오광수 선생님하고 이일 선생님하고 김인환 선생님 세 분 평론가를 모셨는데 외국에서 공부한 분이 이제 이일 선생님이 계속 번역이 가능하신 분이라 외국인 미술 운동에 대한 소개 한 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자국 내에서 오리진 AG 작가들 중에서 작가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이론적인 것을 실리는 것, 저희 미술의 어떤 그 논리성 예술론을 거다 넣는 것, 그다음에 미술일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수는 두껍지 않지만 최초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호에 지그림이 그 첫 페이지로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그림 원본이 백색 5인전에 최초로 냈고 소위 시초의 단색화의 시단이 되는 작품이다라고 윤접수가 말하는 그 그림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네, 이거죠. 이게 이제 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얀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금 삭조가 많습니다. 변화가 많은데 그 삭조의 변화가 안 나오고 블랙만 나옵니다. 검정만 나오는데 그 흰색 아까 백자 말씀드렸던 백자의 오묘한 색의 변화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할 때예요. 이것이 우리의 흰색에는 무엇인가라는 것. 그거에 대해 공부 많이 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저 모양은 앞 모양과 뒷 모양이 여기입니다. 그것이 뭐니? 제가 그 우리 민화의 착거리라는 거 있죠.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인사동을 뒤지고 다니면서 착거리가 이 원근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했고 아까 말한 백자적인 것도 도입을 했고 전부 이것이 머리에서 온 게 아니라 비상적 어떤 체계를 많이 문헌과 현장을 보면서 공부했던 것이죠. 그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백색에 대한 것.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의 그 걸음이라는 것 자체 저의 색의 걸음이 특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색이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흰색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단이라는 건 다단이질 모르실 거예요. 몽근이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할머니만 하더라도, 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까지라도 돌에다가, 이 돌 있죠, 돌. 대리석 돌에다가 옷을 빤 것을, 우물가에서 옷을 빨아다가 거기다 흰 옷을 얹어놓고 방망이를 뚫깁니다. 대대밀 따다닥닥닥닥닥닥 뚫려. 흰 옷을 빨고, 비누를 빨고, 우물가에서 빨고, 개척해서 빨고, 그걸 빤 거를 또 돌에다 얹어놓고 대대밀 뒤에서 또 걸려요. 또 희게 만들어. 그리고 그걸 다시 빨아서 말려서 나를 입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백이민족의 신색이라도 색이라도 그걸 그대로 서양 사람처럼 세탁소에서 또는 물감 펴진 옷을 그대로 입은 게 아니고 그것을 백이민족을 합니다. 또 두드립니다. 걸르는 거죠. 색을 걸르는 거죠. 걸르고 따다다다닥 할머니 엄마 뚫으면 대대밀 따다다닥 그거 아직도 그 소리가 따다다닥 뚫려. 왜 이렇게 두드리시고 그것도 안 돼서 또 해서 또 신색을 만들어요. 걸러가는 것. 그래서 수행이라는 얘기를 좀 흔히 쓰는데 그 수행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지는 색. 저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우리의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라는 것이 장독에서 서양 사람들이 맛을 낼 수 없는 냄새가 그거 썩히지 않습니까? 뚜껑을 닫아놓고 그걸 끓고 된장 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추장 내용. 바로 그러한 색. 그러한 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딴 데로 진행하는데. 저 하나만 좀 중간에 좀 여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선생님의 이 형상이 한국적인 것과 이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외견상 이 시기의 선생님의 작품에서는 한국적인서의 모티브가 강하게 드러났다라고 여겨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러 그렇게 외시적인 모티브를 빼면서도 안에서 뭐 좀 더 깊은 의미에서 한국적인 걸 구현하시고 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인데 그거는 어떤 조형성이 나나 선생님을 내가 한 걸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 모든 분이 못 느낄 수 있지. 그거는 나의 주장인 거니까 나의 주장이니까 못 느끼면 없는 거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얘기지. 그거는. 69년 그 표지에 실렸는데 몇 년도 이 작업을 하신 몇 년도 작품이세요? 요게 69년도, 67년 아까 보여준 기하적 추상운동 보여줬죠? 67년, 68년, 9년까지 하고 AU운동을 69, 70년 하면서 이거 말고 한지만 가지고 한 작업이 있어요. 70년도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까? 이 작업 이게 뭔 거니? 그 아까 제가 우리 한옥에 창호지 집을 넘나든다고 그랬죠. 저희 방에 한옥에 문이 있었던 것 이게 무지 창호지인데 창호지도 우리 종이 우리 그 창호지 한 장을 붙여서 저 끝에까지 16장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순서로 넘어가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16장.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죠. 이중섭 씨가 소를 통해서 한민족의 어를 드러냈다면은 나는 종이를 통해서 한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혼과 넛과 우리의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한을. 즉 여기서 넛과 혼이라고 해서 여기 가서는 한입니다. 이게 성북에 내뱉어. 그냥 대대로 이렇게 이게 일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나의 한을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이거를. 이게 굉장히 그 특이한 작업이죠. 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년, 60년에서 책거리 중심으로 한 백색을 중심으로 한 기하적 추상을 갖다가 추상을 다시 구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정체성을 굉장히 직접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달이 돼서 나중에 질문 나오겠지만 백색 5인전이라고 동경화락에서 무라마스 대를에서 이제 백색 5인전을 얀마원 사장이 한국 가서 주최하게 된 거고 지금 이 작품을 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7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69년 AG 시작점으로 하고 이태원 선생님이 꼭 말씀 하시고 싶다고. 예, AG 결성될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그 12명이었어요. 그때
평론가 그 오광수, 이일, 그 다음에 이제 김인환 이게 세 분을 영입을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회비를 받지 않았어요. 봉사하는 거 그냥. 회비, 우리는 회원들은 회비를 내잖아요. 저 회장은 우리 하 선생님, 하종현 선생님 맡고 총무는 옆에 계시는 서 선생님 총무를 맡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맞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잘못하면은 오리진 운동, 오리진 얘기만 했고 연립청년이라는 일점만 했거든. 그래서 AG가 뭐라는 개념만 얘기했지 왜 AG가 만들어졌나를 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지금 주위충으로 다 죽었습니다. 저도 내 나이가 70대 말인데 나도 죽으면 역사에 못 남겨요. 김일수 선생님이 이것 좀 전체 하늘 때 너무 좀 고마웠더라고요. 죽기 전에 우리 역사 남겨야 되죠. 이것을 누가 남깁니까? 국민연대미술관에서 인터뷰할 때 저는 그랬어요. 주의 목소리 계속 많이 남겨라. 이 역사에만 남겨라. 아카이브라는 게 뭐냐? 이거 이 사람 죽으면 없단 말이야. 우리 뿌리가 없다. 우리 역사가 없다. 우리 미술이 없다. 미쳐졌으니까 굉장히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는 참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AG 총리 AG가 간단히 설명드릴게. AG가 아까 청년자가 이런 세 단체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나서 AG라는 것을 만든 건 1968년, 69년도에 아까 작가들만 모이고 미술운동만 했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저랑 여기 이태현 형도 계시지만 이 선배님이랑 같이 모여서 이것이 여지껏 홍익대가 주심만 미술운동을 했지 않단 말이야. 연습전도 홍익대, 오리진도 홍익대. 남들이 오면 지 잘났다고 뛰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이럴 거라면 우리 이왕 미술운동하고 우리 한국의 새로운 미술운동 하나 크게 만듭시다. 이름과 체제와 전국 에이스를 모은 걸 단체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에이지라는 걸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계신 곽훈, 김타석 씨를 중심해서 모이고 또 신문섭 씨 서울대학 조학하는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작가를 부르고 그래서 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평론가를 모시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광수, 이일, 김인환 씨를 모시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범화단적인 전인미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국 최초로 미술운동을 하고 그 각각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그 이념과 생각과 조형성을 가진 작가가 아닌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를 한번 보자. 그래서 각각 특색 있는 작가를 모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모이면은 맨 하종현 선생님, 서승원, 최명영, 이승조, 신문석, 김구림, 김한, 신학철, 이승택, 박석원, 이건영, 송본수, 이강소. 여기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제 김차섭하고 이제 곽훈이라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셋이 들어가 있고 이건영 씨 같은 경우는 행미술원사님이 들어가 있고 조각도 들어가 있고 이승택 씨 같은 분은 불 지르고 뭐 진교님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항의적 미술이라는 이벤트 많이 하시죠. 그런 거 들어가는가. 신학철 씨 민중미술하는 분이 요즘 하고 계시죠. 이렇게 몇 작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부 송본수 같은 분은 공예를 하시는데도 편안하시는 거죠. 각 분야별로 다 마사한 겁니다. 이거를. 이 작가들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성되어진 것이 AG, 즉 한국 아방가르드라는 뜻의 AG를 딴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요거까지는 옆에도 있습니다. 나하고 최국민 회원인데. 난 공연 말씀드릴게요. 왜 의원님? 아니 왜 지가 전시를 안 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의원님? 맨 처음에 제가 이거 불렀죠. AG를 만들자고 할 때 이태현 선생과 최군현 선생과 저라든가 천영 선생이나 이승조 씨가 하자고 제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분이 전시할 때 그만두셨어요. 최군현 선생 아까 무용인전에 두 분이 빠져나갔어요. 주축 멤버가. 왜 빠져나갔느냐? 그건 그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발표됩니까? 발표돼. 그때의 문건이
이건 역사는 남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실대로 닦아 계시니까 그때 그 한국 미협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의 미협에 이사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사장 선거였는데 홍대 출신에서 한 분이 이사장으로 나왔고 또 한 분은 저기 그 세종대학교에서 이사장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홍익대학교 출신의 이사장이니까 홍익대학교 졸업생들 홍익대학 이사장 나온 분을 찍어야 되잖아. 이 두 분은 세종대학 글로가 찍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얘를 나가라 그러면 또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AG 전에 작품을 못 내셨던 거예요. 근데 창립 멤버로 같이 책까지 만들자고 그러고 전시까지 다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일지를 다 적어놓고 이 각국에서 일지를 그 AG 결성되기까지 같은 멤버인데 전시는 못 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 김한 선생이 김한 씨 있죠. 김한 씨가 그 광역시 주장 같이 노선을 같이 합쳤다. 그런데 그 이념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잠깐의 어떤 미협에 그거 가지고 그렇다. 그래 그럼 나 간다. 그러고 탈퇴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AG그룹 형성되는 과정, 대원 영입 과정 30대는 안 된다. 이거 되겠냐? 뭐 해가지고 그런 논의 과정까지 다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 잡지를 이렇게 분명히 만든다 하는 거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그냥 안녕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죠. 저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죠. 이게 오늘 주제에서 오리진에서부터 이제 AG까지 설명을 드렸고 AG가 끝나면서 서울 비엔날레까지 만들었었어요. AG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 우리 세계사적 미술을 만들자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아마 30대 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지금 이렇게 돌이켜 후학을 바라보면은 20대 초 대학교 4학년, 3학년 대학원 아직 보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걔를 보면서 나는 저 때에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실험 미술을 하고 전문 미술을 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미술 운동을 했는데 뭐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앉아 있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서울 비엔날레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서울 비엔날레를 2년을 했습니다. 덕수궁을 현대미술관을 빌려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 비엔날레 해보자. 그 후신생의 광주 비엔날레예요. 서울 비엔날레를 만들고 이래저래 최초로 한국 비엔날레는 용어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전국의 작가들을 놔가지고 그리고 비엔날레를 하고 재정적인 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때 문교부에서 그 당시 문교부에서 과제를 받아서 제가 서울에다가 비엔날레를 만들시다라고 그냥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서울에다 비엔날레를 만들어서 용산과 설악산을 겸비한 어떤 그 비엔날레를 구성을 한다면 세계 최초의 비엔날레가 될 거다라고 했던 건데 그건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까지는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시간이 있으면 뭐 우리의 역사를 끝없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쭙게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플로어 질문을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정말 책으로만 배웠던 뭔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너무 애쓰셨고요. 세 분 선생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